자, 지금부터는 정의 단계입니다. 정의 단계. 자, 정의 단계. 정의 단계는 2스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스텝 1 과제 선정, 스텝 2 과제 정의입니다. 자, 우리가 춤을 출 때나 일을 할 때나 마찬가지로 스텝이 중요합니다. 스텝이 꼬이면 춤도 안 되고 일도 안 돼요. 그래서 스텝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스텝은 일단 스텝이 정확해야 중심을 딱 잡을 수가 있어요. 중심이 흐트러지면 비틀거리게 됩니다. 비틀거리면 일의 결과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텝 1, 우리가 식스 시그마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스텝을 정확하게 밟아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스텝 1, 과제 선정 단계입니다. 과제라는 것은 프로젝트죠. 프로젝트 선정 단계. 올바른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때는 비즈니스 분석을 통해서 그 다양한 도구를 물론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프로젝트 선정에 타당한 그런 이유를 기술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프로젝트 정의, 즉 과제 정의가 되겠습니다. 과제 정의는 자 여기 나와 있는 바대로 자 선정 배경, 다른 말로 하면 비즈니스 케이스입니다. 비즈니스 케이스. 어떤 비즈니스에서 이 과제가 도출이 되었는가를 묻는 문제예요. 자, 대기실에서 최선미 부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는 비즈니스 케이스, 두 번째는 문제 기술입니다. 문제 기술은 전체 프로젝트 기술서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문제 기술이에요. Problem Statement. 문제를 올바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 문제를 반쯤은 해결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애매한 문제 기술은 항상 애매한 솔루션을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문제 기술이 매우 중요해요. 그 명확한 문제 기술이란 뭐냐? 첫째, 문제의 항목이, 문제의 주체가 명확해야 됩니다. 문제의 주체가 뭐냐? 문제의 주체, 이를테면 뭘까요?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문제다. 문제의 주체는 뭐예요? 시력입니다. 시력. 그 다음에 문제의 발생 시기. 문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생된 거냐? 그러면 내가 눈이 갑자기 안 좋아졌다. 그러면 나의 시력이 지난 한 달 전부터 나의 시력이 이러면 이제 문제의 발생 기간과 문제의 주체가 명확히 정의된 거예요. 세 번째는 문제의 규모입니다. 문제 규모가 뭐냐? 지난 한 달 전부터 내 눈이 흐릿흐릿하다. 이거 명확하지 못한 거예요. 지난 한 달 전부터 내 시력이 예전에 1.2에서 0.5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이러면 명확한 거죠. 그래서 문제의 규모가 명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문제의 영향. 문제의 영향은 뭐예요? 문제가 그렇게 규모가 그렇게 나타남으로 해서 얼마나 악화되었는가. 그래서 지난 한 달 전부터 나의 시력이 1.2에서 0.5으로 5로 악화됨에 따라서 다니다가
두 번이나 넘어질 뻔했다. 뭐 이런 식이죠. 이를테면 자, 코로나 문제를 정의를 해볼까요? 자, 코로나 문제, 대한민국의 코로나 문제를 우리 같이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채영. 네. 자, 대한민국의 코로나에 대한 프로블렘 스테이트먼트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문제의 주체 뭡니까? 대한민국 코로나에 관련된 문제 기술을 하려고요. 문제의 주체는 뭐예요? 뭐겠습니까? 코로나가 문제의 주체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문제의 발생 기간은? 문제의 발생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1월부터 1월부터 현재까지 계속이죠. 네. 문제의 규모는 어떻게 돼요? 전 세계 네? 문제의 규모 몇 명 발생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자, 어바웃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3만 명 발생했다고 치고 3만 명 아니죠. 어쨌든 그 다음에 문제의 영향 뭐 사망자 수나 또는 그 경제적 손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걸 쭉 연결해서 기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문제의 발생 기간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두 번째, 문제의 주체 코로나 발생 건수가. 셋째, 문제의 규모 3만 건에 달했다. 그 다음 문제의 영향 이로 인해 한국의 경제적 손실은 100조에 달했다. 이러면 문제가 명확하게 정의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목표 기술은 언제까지 무엇을 얼마만큼 여기에 이제 우리가 도달하도록 기술을 해야 돼요. 2020년 12월까지 코로나 발생 건수를 제로화한다. 이러면 분명한 목표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기술과 목표 기술을 합해서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합니다. 미션 스테이트먼트.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 나오면 당연히 이제 효과는 따라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것이 프로젝트 범위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프로젝트의 시작은 뭐고 프로세스의 시작은 뭐고 끝점은 어디냐?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한국말에 오지랖만 넓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오지랖이 넓으면 해결 범위가 애매해지고 나중에 일을 완료할 때도 명확치가 않아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진단부터 해서 최종적으로 완치까지 코로나 발생의 진단에서부터 완치까지를 우리가 그 프로젝트 범위로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추진 일정. 추진 일정은 이 프로젝트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향후 6개월까지 해야 될 그런 그 기간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팀 선정. 이 프로젝트 팀은 누가 할 거냐? 블랙벨트는 정원경. 그 다음에 그 팀원은 누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젝트 제목은 대한민국 코로나 박멸 프로젝트. 딱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과제 정의입니다. 자, 과제 정의. 이게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이 정의가 명확할수록 일의 해결도 명료해지는 거예요. 자, 그 프로젝트의 성공 요건은 올바른 과제 선정이 첫 번째입니다. 과제 선정이 잘못되면 이후 수수는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프로젝트의 출발선인 과제 선정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유능한 팀, 라이트 프로젝트, 라이트 팀입니다. 올바른 과제의 올바른 팀. 그 다음 라이트 어플리케이션, 올바른 적용이죠. 그래서 과제 선정과 유능한 팀, 그 다음 올바른 적용은 그 하나도 빠지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자,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문제가 매우 구체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실제적 문제를 통계적 문제로, 통계적 문제를 통계적 해결안으로, 통계적 해결안을 실제적 해결안으로 순차적으로 변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문제가 CHC의 평탄도 불량률이 1.8%에 달한다. 자, 이것에 대한 통계적 문제는 그 불량률에 대한 정규성이 없고 시그마 수준은 얼마다. 통계적인 해결안을 찾아봤더니 DOE, Design of Experiment, 실험계획법이죠. 그래서 조립지구의 영향이 52%, 냉각 조건의 영향이 24%, 교호작용이 19% 이렇게 솔루션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통계적인 해결안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계적 해결안이 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구현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구현시키기 위한 것이 해결안 실제 적용입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조립지거를 교체하고 부품을 단순화한다. 사출 냉각 조건을 최적화하고 현장의 SPC, 즉 Statistical Process Control, 통계적 공정관리 체제를 구축한다. 이렇게 해결안이 나왔어요.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이 문제를 구체화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선 기회는 어디서 발견합니까? 개선 기회는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그런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여건들, 기술, 경쟁 구도, VOC는 뭐예요? Voice of Customer, 고객의 소리입니다. 환경, 시장. 자, 이런 전략으로부터 이런 그 기업 내외의 환경으로부터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죠.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크게 4가지 범주의 그 개선의 기회를 도출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성장 기회 발견. 성장 기회는 뭐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팔지 않던 제품을 추가로 팔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팔지 않았던 고객을 새롭게 개척하든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새로운 고객을 개척하거나 추가적인 제품을 개발해서 팔거나, 이 외에는 기업은 성장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 2가지 중에 하나에 대한 기회가 어디 있는가를 찾는 것이 성장 기회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겁니다. 경쟁 우위는 2가지가 있어요. 첫째, 차별화 우위. 남들보다 뭔가는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그러니까 지금 아주 뼈저린 여러 가지 노력이 나오죠. 요새는 폴더블. 이렇게 세로로 접는 것도 나오고 가로로 접는 것도 나오죠. 또 카메라가 거의 100배 줌으로 당기는 것도 나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술적 진보가 아주 애플과 삼성의 그야말로 대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나는 거죠. 이건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 하나는 분명히 죽어야 끝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 가격 우위.
중국 제품은 이 품질로는 삼성한테 안 돼요. 애플한테도 안 돼요. 그러니까 20만 원짜리 폰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요. 뭐 그냥 피상적으로 보기에는 이거나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깊숙이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기술의 차이가 매우 뚜렷한 거죠. 그래서 중국 그 화웨이나 이런 스마트폰 업체들이 쓰는 전략은 가격 우위 전략입니다. 그 다음 삼성이나 애플이 쓰는 전략은 뭐냐? 차별화 우위 전략이에요. 이 두 가지 다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인 것입니다. 세 번째, 고객 충성도 구축입니다. 고객 충성도. 이게 뭐 고객이 기업에 충성을 합니까?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충성합니다. 그러면 충성 고객이라는 것은 어떤 고객을 우리가 충성 고객이라고 하는가? 다음에 세 가지가 만족한 고객이 충성 고객입니다. 첫 번째, 자, 귀하께서 우리 스마트폰을 사용했는데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매우 만족합니다. 라고 대답한 것. 두 번째, 이 제품을 다음에도 재구매해 주시겠습니까? 오케이, 물론이지요. 세 번째는 혹시 주변 사람에게도 이 제품을 추천해 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스. 벌써 여러 명 추천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 친구한테도 추천했고 또 틈만 나면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만족한 고객을 우리는 충성 고객이라고 합니다. 이런 고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업의 미래는 매우 튼튼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비용 절감입니다. 비용 절감은 뭐 곳곳에 깔려 있어요. 회사 전 부문에 걸쳐서 연구소는 연구소대로, 구매는 구매대로, 물류는 물류대로, 원가는 원가대로, 마케팅은 마케팅대로, 제조는 제조대로 각각 부문별로 그 낭비되고 있는 모든 근원들을 찾아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빙산의 일각 이야기했죠. 그 빙산에서 그 도출된 그 떠오르는 부분을 깨어 부수고 또 부수어야 합니다. 이 속에 네 가지 카테고리 어느 부분에선가 개선해야 될 그런 그 기회가 이 속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 기회 발견은 창조가 아닙니다.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발견 과정입니다.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경영 환경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통찰력을 촉으로 해서 그 촉을 가지고 개선해야 될 기회의 조각들을 끌어모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개선 기회 발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개선 기회를 발견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프로젝트는 매우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세분 고객을 정의하는 것, 세그멘테이션. 이게 기본입니다. 전체 고객의 20%가 우리 매출의 80%를 차지합니다. 압구정동 현대백화점의 매출은 전체 고객의 10% 내외가 담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모든 고객이 중요하다고 하겠으나 그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10% 고객이 아무래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10% 고객한테 기업은 집중하는 것이 매우 당연하고도 본능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고객 세분화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과제 선정. 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로드맵을 살펴봤고요. 자, 과제 발굴 프로세스입니다. 빅 Y를 발굴해내고, 뭐 어쩌면 빅 Y는 벌써 그 나와 있어요. 어디에?
CEO의 대시보드가 벌써 비과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속에서 잘은 모르지만 잠재 프로젝트들이 여기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평가함으로써 현재 해야 될 일이 도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분히 그 식스 시그마 프로젝트는 우리 경영 목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결국은 문제라는 건 뭐냐 하면 목표와 현실 간의 갭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갭이 크면 클수록 그 개선해야 될 양이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 목표와 현 수준을 항상 비교함에 의해서 6시그마 과제들은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두 범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COPQ를 감축해야 될 상황이 있고, 또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추가로 우리가 역점을 기울여야 될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COPQ 감축은 크게 원가 절감 과제가 있고, 두 번째는 생산성 향상 과제가 있습니다. 생산성이라는 건 뭐예요? 생산성은 산식으로 따지면 투입량분의 산출량이에요. 그래서 인건비 생산성은 총 부가가치를 우리가 지불한 인건비로 나누어지면 단위 인건비당 생산 부가가치가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당 생산성 하면 총 부가가치를 인원수로 나누면 인당 부가가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시간당 생산성 하면 그 총 부가가치 나누기 투입한 공수로 나눠주면 시간당 생산량 또는 부가가치가 나오는 거죠. 또는 뭐 면적 생산성도 있어요. 전체 생산량을 그 투입한 면적으로 나눠주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저마다 처한 상황에서 중요한 생산성 지표를 근간으로 해서 개선해야 될 과제를 찾아내는 것이죠. 세 번째는 품질 향상입니다. 품질은 크게 보면 QCD예요. 첫 번째 QCD에서 Q는 그야말로 품질 불량이죠. 스몰 Q죠. 두 번째 C는 코스트입니다. 원가. 그 다음에 세 번째 D는 딜리버리, 납기. 뭐 이 외에도 QCD, MS, 모랄, 그 다음에 서비스, 뭐 다양한 그런 형태로 확장할 수도 있는 영역이 바로 품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과제는 사업 단위로, 삼성 같으면 반도체 또는 휴대폰, 또 영상 각각 사업부 단위로 나눠서 빅 CTQ에서 스몰 CTQ로 쪼개가면서 최종적으로 그 단위 추진 프로젝트가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영 목표와의 갭, 매출 정대, 그 다음에 스피드 향상, 고객 만족 향상,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은 기능 단위로 쪼갭니다.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또 그 소위 말하는 이런 기능 단위별로 서비스, 마케팅, 물류, 제조, 구매, 개발, 자, 이런 것들을 식스 시그마 과제로 프로세스를 고도화해야 될 그런 과제들이 널려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전체 경영 목표에 부합되는 그런 과제들을 이와 같이 COPQ 감축과 경영 목표 두 범주를 통해서 우리가 산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산출 원리는 다분히 MEC적인 원리에 의해서 이와 같이 브레이크다운 됩니다. MEC적인 원리라는 것은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경영학적 용어가 되겠는데요.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 즉 서로 배타적이면서도 합치면 하나가 되는 구조. 그리고 중복되지도 않고
합치면 완벽하게 빠지지도 않는 상태. 빠짐없이 중복됨 없이. 그러면 완벽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빠짐없이 중복됨 없이라는 이 두 가지 원칙에 의거해서 이와 같이 문제를 전개해 나가면 결국은 최하위로 전개된 이 갈래 속에서 최종적인 프로젝트가 탄생되게 됩니다. 왜냐? 이 전체를 뭉뚱그리면 산입니다. 산. 산이 문제가 될 수는 없어요. 산 속에서는 소나무도 있고 또 침엽수도 있고 활엽수도 있어요. 침엽수는 또 카테고리 A, B가 있고 또 소나무도 있고 뭐도 있는데 지금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다. 그럼 이 소나무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전체 산이 문제가 될 수는 없고 이 산 가운데서 뭐가 문제인가는 이와 같이 브렉다운해서 세분화했을 때 문제의 본질에 우리가 확실하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CTQ 전개라고 하는 방법론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명확하게 도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CTQY 도출한 하나의 예가 되겠는데 삼성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반도체, D램 차별화 경쟁력 강화. 사업부장의 CTQ예요. CTQ는 Critical to Quality. 즉 고객의 입장에서 바라본 결정적 품질 요소. 이게 CTQ입니다. 그럼 이 사업부장의 요 CTQ는 뭐냐? 아까 말했던 KPI가 되는 거예요. KPI. 즉 Big Y가 되는 것이죠. 사업부장의 Big Y는 이와 같습니다. 자, 마켓쉐어. D램은 얼마, 뭐 낸더는 얼마, 낸더 플래시. 그 다음에 생산성은 몇 퍼센트. 그 다음에 고객 지수 목표 상향, R&R 탑 몇 퍼센트. 이게 이제 사업부장의 CTQ입니다. 이게 팀장 레벨로 내려오면 팀장은 임원들입니다. 여기서 업무 생산성만 하나 브렉다운해서 내려오면 사업부장은 업무 생산성 하나로 뭉쳐져 있지만 팀장은 또 세분화되어 있어요. 총 분량률, 그 다음에 WIP, 즉 Working in Process, 제공 재고죠. 제공 재고 회전율, 그 다음에 택타임. 자, 이런 것들이 세 개로 나눠져 있고 요것들이 또 그룹장 레벨로 나오면 또 브렉다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부장의 그 빅 Y는 팀장의 Y로 세분화될 수 있고 팀장의 Y는 그룹장의 Y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자, 각각 세분화된 이 Y가 각각의 문제가 도출이 될, 즉 개선 기회가 도출이 되고 과제화될 그 기본적인 단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비즈니스 기회 보세요. 이것도 이제 삼성의 템플릿을 예로 가져와 봤는데요. 비즈니스 기회 정의는 아까 전에 장표하고 그 전체 맥락은 동일합니다. 자, 새로운 성장 기회 발견. 자, 한 명 입장시키겠습니다. 자, 차경훈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그 성장 기회 발견했죠. 성장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똑같은 고객에게 안 팔던 물건을 추가로 팔든가 아니면 스마트폰 산 고객에게 태블릿을 같이 팔든가 아니면 그 PC를 팔든가 뭐 이렇게 하면 돼. 그것도 성장이죠. 또 그것도 아니면 그 스마트폰 그 A한테 팔았는데 저쪽 아프리카 가서 스마트폰 추가로 시장을 확대해서 팔든가 그것도 성장입니다. 두 번째 경쟁력 확보. 두 가지 했죠. 가격 우위, 차별화 우위. 그 다음에 고객 만족도 제고. 요거 뭘로 예를 충성 고객 이야기했죠. 매우 만족,
그 다음에 재구매 의향,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권유, 추천 의향, 그 다음에 이제 코스트 다운. 이 네 가지 관례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관례 속에서 기회를 탐색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툴은 포트폴리오 분석, 삼시 분석, MS 분석, 손익 분석, 스왓 분석 등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삼시 분석입니다. 삼시 분석은 글자 그대로 이니셜을 3개를 딴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코퍼레이션, 우리 회사입니다. 두 번째는 커스터머, 세 번째는 컴페티트, 경쟁사죠. 옛날에 손자는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랬는데 세상이 더 복잡해졌어요. 손자는 그때 태어나길 잘한 거죠. 요새 태어났으면 빛을 못 봤을 겁니다. 왜냐? 고객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요새는 고객이란 개념을 머릿속에 놓친다면 모든 것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야말로 고객이 전부인 거예요. 내 물건을 사주는 사람, 그 사람의 요구가 뭔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일단 1대1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고객은 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다른 경쟁자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항상 나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에요. 경쟁자를 선택하지 않고 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일. 그것이 유일한 방법, 그게 유일한 생존 원리입니다. 그래서 고객과 우리 회사, 경쟁사를 평면상에다 딱 놓고 각각의 이해관계를 이와 같이 딱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 스탠스가 과연 뭐냐를 찾는 것. 이게 바로 삼시 분석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널어놓고 봐야지 문제가 보이지 뭉뚱그려서 보면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펼쳐놓고 봐야 됩니다. 펼쳐놓으면 문제가 보여요. 옛날에 어른들이 옛날엔 쌀에 쌀벌레가 많이 꼈어요. 쌀을 쌀자루에다 이렇게 담아놓고 절대 쌀벌레를 잡지 못합니다. 쌀벌레를 잡기 위해서는 쌀을 한 바가지씩 쭉 이렇게 펼칩니다. 펼치는 가운데 이렇게 쳐다보면 꼬물꼬물하는 것들이 보여요. 그걸 이제 한 마리씩 이렇게 잡아내는 거예요. 먹는 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옛날에는 그게 일이었어요. 바구미라고 하는 까만 벌레가 집집마다 있어요. 집집마다. 그걸 다 골라낼 수도 없어요. 밥을 해놓고 나면 그 밥 속에 까뭇까뭇한 게 가끔 한 마리씩 나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펼쳐놔야 문제가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왓 분석입니다. 스왓 분석은 글자 그대로 SW는 strength와 weakness, 즉 강점과 약점입니다. 그 다음에 OT는 opportunity, threat, 즉 기회와 위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이면서 나의 강점인 거, 이거 굉장히 회사로서는 이것만 있으면 더 이상 행복할 게 없는 거죠. 요즘 같으면 시젠, 여러분 시젠이라는 회사 아십니까? 한국이 낳고 세계가 각광한 진단 시약을 만드는 회사 시젠. 시젠은 지금 주가가 지금 거의 30만 원 넘게 올라갔다가 지금 20만 원대에 머물고 있는데 그게 주가가 만 원이 안 갔던 주가예요. 그러니 지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즉 CJ는 남들이 갖지 못한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즉 코로나 진단 시약을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진단할 수 있는 시약을 개발했어요. 거기다가 지금 전 세계에 코로나가 지금 창궐하고 있는 창궐. 뭐라 그래? 창궐. 판데믹이라고 그래. 판데믹. 한글로 말하면 이게 용어가 판데믹이라는 말이 이게 창궐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그 영화도 있죠, 영화. 그런 상황과 CGN의 강점이 만난 거예요. 그야말로 진짜 물 들어올 때 배대니까 완전히 그야말로 그 기업을 창업하고 이러한 기회에 직면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운이 터진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은 전략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전략. 매복하고 길목을 지켜라. 이 전략이 통했던 거예요. CJ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길목을 기다리고 있다가 옛날에 메르스나 이런 사태가 다시 올 것이라는 그런 그 전제하에 그런 시약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고 길목을 지키고 있었는데 적군이 그 매복한 길목을 타고 들어온 거예요. 이건 뭐 그냥 의도된 전략의 성공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지금 그 식스 시그마 공부를 하고 있죠. 그것도 빅 식스 시그마. 빅 식스 시그마가 뭔지 아세요? 빅데이터 플러스 식스 시그마인 거예요. 빅데이터 분석, 미들 데이터 분석, 스몰 데이터 분석이 다른 게 아닙니다. 식스 시그마는 원래 데이터 분석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방법론이었어요. 그런데 요새 무슨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해서 새로 뭐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막 통계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도 무슨 그 R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학생들한테 통계를 가르치고 대학에 가서 뭐 이러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공부해가지고는 대안이 안 된다고 봐요. 왜 안 되느냐? 그 R을 적응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느새 그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합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의 프로그래밍 영역이죠. 그러면 기계공학과나 또 경영학과를 나온 사람들은 통계적 지식 플러스 해서 뭘 가지고 있으면 되느냐? 미니탭이나 또는 그 점프나 또는 사스나 SPSS나 이런 이미 그 패키지화된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다 프로그래머가 될 필요는 없어요. 이미 프로그래밍 다 돼 있는 것을 사서 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서 사용하면 돼요. 근데 이상하게도 요새 전부 다 R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컴퓨터 언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뭐 굳이 말릴 생각은 없지만 공부하는데 들어가는 거품이면 실제 통계 분석을 공부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분석 마찬가지입니다. 그 회귀 분석을 하기 위해서 회귀 분석을 프로그래밍을 해서 컴퓨터 언어로 그걸 쓰려면 거의 반 페이지를 써야 돼요. 그 반 페이지를 쓰느니 미니탭에 들어가서 회귀 분석 엔터 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좋겠으나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과 그 다음에 학습의 이런 그 효과성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빅 식스 시그마를 공부를 해서 이게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취업이다. 이러면 잘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식스 시그마를 충분히 공부하고 그린벨트 자격을 땁니다. 특히 국제공인 빅 식스 시그마 자격증을 획득을 하고 그 다음에 매복하고 기다립니다. 집에 가서 내 나름대로 내가 어디 그 LG전자나 삼성전자 갔을 때 내 그린벨트 자격증이 있는 것을 보고 그린벨트 식스 시그마에 관련돼서 나한테 분명히 질문이 올 것이라고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어떤 질문이 올 것인가를 그 미니탭에서 아니 본인이 예상 질문을 뽑아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 뽀개기 카페에 가면 그 식스 시그마 활용법이라는 그런 동영상이 있어요. 그걸 한번 봐도 충분히 참고가 돼요. 그래서 딱 준비하고 매복하고 기다립니다. 나한테 식스 시그마의 그 질문만 해라. 딱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심사위원이 면접위원이 거기에 말려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질문합니다. 학생은 식스 시그마 GEB 자격증을 땄는데 왜 식스 시그마 공부를 하셨습니까? 이런 게 가장 그 예측 가능한 질문이죠. 그랬을 때 친구가 가자고 해서 같이 따라갔습니다. 이러면 이거는 뭐 그냥 불합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그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그 필요한 인재는 역시 데이터를 다룰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데이터를 단순히 다루는 것이 아니고 통계적 지식을 가지고 의사결정이 가능한 정도로 데이터를 수집, 분석, 가공, 의사결정에 가능한 정도로 익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되고 문제 해결 로드맵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 취업을 하면 내가 어느 곳에 취업을 하더라도 당연히 문제는 존재할 것이고 그 문제를 중심으로 모이는 구조에서 저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전문가로서 참여하기 위해서 식스 시그마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집에도 못 가게 합니다. 바로 그냥 그날부터 앉아서 근무. 그래서 그 매복을 하고 길목을 기다려라. 이게 SO 전략이에요. SO 전략. 그 다음에 WO 전략. 이거는 바깥은 아주 그 식스 시그마 인재가 필요로 하는데 나는 식스 시그마 자격증이 없어요. 나의 약점이죠. 이럴 땐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최고죠. 그 다음에 나는 엄청나게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이 나를 요구하지가 않아. 요새 뭐가 그래요? 요새 그 여행 가이드가 그래요. 난 여행을 막 가이드 하는데 내가 도사해. 일본이나 중국이나 가면 막 구석구석 내가 모르는 데가 없어. 그런데 세상이 요새 사회적 거리두기로 해서 나한테 찾아오는 고객이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나의 강점이 구현되지 못하고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나의 강점을 그런데도 살려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새 이런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나의 여행 지식을 SNS로 굉장히 그 고객들이 많이 그 조회가 될 수 있도록 그 SNS의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조회수가 많아짐으로써 또 그 유튜브 같은 데서 또 일정한 수입을 올릴 수가 있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게 ST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WT 전략은 나의 그 실력, 내 능력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세상도 안 좋아요. 이럴 땐 그냥 도망가는 게 최고입니다. 피하는 게. 대책이 없어요. 이거는 그 피해서 그냥 그 실력을 연마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4가지 카테고리의 전략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재 그 비즈니스가 SO에 해당되는 건 뭐고, WO에 해당되는 건 뭐고, ST는 뭐고, WT는 뭐고. 그래서 어떤 것들을 강화함으로써 약점이 보완되고 강점이 구현이 되는 그런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예가 되겠어요. 이거는 뭐 텀날대로 한번 참고해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분석. 이것은 기업의 최상위 전략입니다. 150년 전통의 독일의
필름회사 아그파 포토가 2005년도에 망했습니다. 불과 2001년도에 매출 최고를 기록했어요. 110년 전통의 코닥이 2010년도에 망했습니다. 100년 전통의 후지필름은 2020년 사상 최고의 매출을 기록했어요. 왜일까요? 왜 똑같은 필름 회사인데 1등, 2등인 회사는 망하고 3등인 회사 후지필름은 왜 살아남았을까요?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전쟁에서 아그파 포토와 코닥은 몰락한 것입니다. 즉 디지털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이 필름 판매량이 줄어들 것을 예상을 했지만 차일피일하고 대책을 강구하는데 시기를 놓쳤어요. 그랬더니 미리 대비하고 있었던 후지만 살아남고 나머지 2개 1, 2등 하는 회사가 망한 거죠. 세계 최고의 핸드폰 판매 회사 핀란드의 자존심 노키아가 망했습니다. 노키아의 핀란드 사옥에 가면 바람만 스산하게 불어요. 스마트폰을 제일 먼저 개발해 놓은 회사가 노키아입니다. 그런데 워낙 그때 폴드폰 구형 폰이 너무 잘 팔리는 바람에 조금만 더 하다가 삼성전자와 애플에 선점당한 것입니다. 기회를 놓친 거죠. 한번 추월당하면 따라갈 수 없어요. 이게 시장의 냉엄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을 이렇게 쭉 평면상에 깔아놓고 세로축에는 시장의 매력도, 가로축에는 내부 역량 이렇게 깔아놓으면 제품이 A, B, C, D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순환되는 사이클이 어떠한가를 면밀히 살펴보고 시장에서 바로 밸런스 아웃돼야 될 상품, 또 새롭게 런칭해야 될 상품.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밸런스 아웃, 즉 단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종시키고 새로운 신차를 출고시키는 리듬이 얼마나 적절하냐에 따라서 자동차 본연의 스타일과 품질 경쟁력과는 별개로 이 전략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전략은 그로 인해서 기업의 최상위 전략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KJ법. KJ법은 일본의 가와기타 지히로 교수가 개발한 귀납적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신QC 7가지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보면 하이어리키하게 제일 꼭대기에서 전개하는 방식이 연역적 방식이죠. 대통령, 국무위원, 그 다음에 차관, 그 다음에 각 국장들 밑에 과장들 이렇게 하는 게 하이어리키한 방법이고, 밑에서 보건 관련된 일을 하는 부서를 보니까 보건소도 있고 방역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의사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합치니까 보건복지부가 된 거예요. 이렇게 밑에서부터 끌어모아서 위로 가는 방법, 이것이 바로 KJ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선정하고 자유로운 발상으로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합니다.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서 하나의 카드에 하나씩 기입하고 유사성이 높은 카드끼리 그룹화합니다. 다음으로는 분류되지 못한 카드는 단독 카드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그룹은 5매 이내로 한정해서 각 그룹의 대표명을 부여합니다. 그 다음 이들을 대중 소그룹으로 분류해서 유사한 그룹을 통합합니다. 그 다음에 각 카드를 그룹별로 재대열해서 이 그룹을 대상으로 위의 과정을 반복해냅니다. 그러면 하이어리키한 이런 구조가 밑에서부터 위로, 즉 귀납적 방식으로
재배열이 됩니다. 자, 다음은 파레토 차트가 되겠는데요. 파레토 차트는 10분간 휴식한 다음에 3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